자, 전에 우리 니츠 우선 출제를 자주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288페이지에 부동산 신디케이트가 나오죠. 자, 이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투자자는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투자자는요, 뭐 10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0,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다수의 누구? 소액이죠. 소액. 예? 예. 소액을 가진 다수의 투자자입니다. 뭐 자금이 대규모 자금이면요, 뭐 소수만 하면 되겠는데 소액 자금을 가진 다수의 투자자들의 뭐를 모아야죠? 자금을 이제 모으는 거죠. 예? 그리고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뭐를 가지고 있냐면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전문성. 자, 이때 개발업자는 뭐죠? 우리는 건설회사, 예? 건설회사, 개발회사, 니츠 회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발업자는요, 니츠 회사나 니츠 부동산 투자 회사나 건설 우리가 회사나 개발 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이 개발업자 자신이 뭐가 된다? 신디케이터라고 해. 신디케이터.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이 개발업자 자신이 스스로 신디케이터가 돼서 개발 사업을 합니다. 자, 이때 이 다수의 투자자들과 개발업자의 전문성 요 두 가지를 뭐 한다? 이 결합을 했어요. 이 결합한 이 투자자 이 집단을 여러분 전문 용어로 거기에 뭐가 나오죠?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신디케이션. 그래서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우선 투자자들이 개발 사업에 자금을 대서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투자냐면 직접 투자다. 직접. 간접이 아니라 직접 투자고 또 무슨 방식? 우리는 지분,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지분금융 방식이다. 지분금융 방식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다수 투자자들은 투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져요. 망해도 자기 투자한 자금만 날리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유한이라고 해요. 유한 책임사원. 자, 우리 유한, 그러니까 투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을 뭐라고? 유한 책임사원으로서 그래서 수동적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뭐 해요? 조직하고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 투자자고 또 이 개발업자는 어떻게 돼요?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무한대로 책임을 져요. 즉 회사를 조직하고 경영하기 때문에 무한대의 책임을 지고 있다. 무한 책임 사원이고 회사를 조직하고 경영하기 때문에 관리 운영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다? 개발업자. 그래서 무한대로 책임을 져요. 그래서 유한 책임 사원과 무한 책임 사원 요 두 가지를 더한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파트너. 자, 이 파트너십은 이 미국에서 부동산 신디케이션의 대표적 형태가 파트너십인데 이것을 우리 기업의 형태는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기업 형태 중 합자회사라고 번역을 해요. 합자회사. 합자회사라고 번역을 해요. 파트너십. 자, 이것을 우선 보시면 되겠죠. 이 기본적으로. 네. 자, 이 기본적인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금을 모집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금을 모집을 할 때는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자, 여러분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개별 모집을 해요. 개별 모집을 하는 것을 뭐죠? 사모 방식. 근데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클 때는 대규모 자금을 모아야 돼요. 이때는 뭐죠? 공모. 여러분 공모는 공개 모집이죠. 자,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A라는 회사를 주식 공모한다 얘기 많이 하죠. 공모, 공개 모집을 한다. 이건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클 경우에
어떻게 돼? 대규모 자금을 모을 때. 그래서 이 공모 방식인 경우에는요, 대규모 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투자자가 31명이 넘어가면 반드시 공모 방식을 하도록 해요. 왜? 규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공모 방식 규제가 많죠, 뭐. 자, 우선은 그 개념을 간단히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 교재 290페이지에 작년에 또 출제를 했는데, 자, 또 별표 이제 여러분 27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또 29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파이낸싱은 금융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해요. 그리고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관로 안에 이걸 또 간단히 우리 뭐라고 해요? PF라고 해요. PF 방식. PF 약어로.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금융은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되겠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아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방식이 아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 이 사업주가 있어요. 사업주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주를 스폰서라고 하는데, 사업주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어떻게 돼? 금융기관에서 융자에 제한이 있어서 융자를 안 해줘요. 그래서 뭐를 만든다? 개발 사업을 위해서 우리 별도의 회사를 하나 출자를 해서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특수법인입니다. 이 특수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 특수법인이 바로 프로젝트 시행회사죠. 자,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자,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미국에서는요, 유전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게 PF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거예요. 유전 개발 사업, 고속도로 개발 사업, 항만 개발 사업, 뭐 고속전철 개발 사업이라든지, 예? 요즘에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소요돼. 하여튼 자금이 돈 많이 든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또 공사 기간도 오래 걸려. 공사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그러니까 단일 사업이죠. 자금 액수가 크니까 단일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뭐를 위해서? 미래의 이 수익성 또는 사업성, 이걸 담보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담보로 한다? 미래의 수익성, 사업성, 이걸 담보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없으면 담보가 안 되겠죠.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재무상태표, 과거의 대차대조표인데 이 재무상태표상에 뭘로? 부채로 뭐를 발행한다? 회사의 채권을 발행해. 예? 그러니까 사업주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재무상태표상 부채로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채를 누가 인수하냐면 금융기관이 인수하는데 금융기관이 인수 안 할 수 있죠. 왜? 개발 사업에 수익성이 없으면 인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는 이 개발 사업에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보고를 해야 돼. 그래 융자받죠. 그러니까 정보에 뭐가 줄어든다?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죠. 왜?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선. 그럼 근데 A라는 한 은행 인수하면요, 너무 위험이 높으니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은행이 이 회사채를 공동으로 인수해요.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신디케이션 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주단을 결성해서 이 신디케이션 형태로 뭐를 우리는 회사채를 공동으로 인수한다. 여러분 론이라는 건 대출이죠. 론. 신디케이션 형태로 대출을 해주죠. 누구에게? 시행회사에. 대주단이 자금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때는 누구 입장에서? 우리는 대출자, 금융기관,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뭐를 받죠? 대출을 해줬으니까 이 자를 받는데 또 우리 PF, 프로젝트 이 파이낸싱의 금리는 기업 대출 금리. 자, 여러분 기업에 있어서의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4%면요. 요거는요 13, 4% 거의 3, 4배 이상 요게 높아요. 그럼 이 사업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높으니까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얘기예요. 사업이 성공하면. 예? 근데 성공 안 하고 망할 수도 있지 뭐. 예? 그래서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이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현금 유입과 현금 지출, 이 현금 흐름을 이 회사채를 발행한 것에 대한 뭐죠? 상환, 금융기관에 상환을 해야 될 재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수익성이 없으면 상환 재원이 없잖아요.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발 사업이 망하면요, 이 금융기관은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가지는 자산과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지, 사업주에는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를 원칙? 비소극 금융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에 또 이것도 4번 정도 나온 것 같아. 비소극 금융을 원칙으로 하는데 또 뭐를 했어요? 보증을 한 경우 있죠. 자, 여러분 개발 사업에 나는 이 개발 사업에 20%는 보증했다. 그럼 보증하면 책임을 질까요, 말까요? 보증하면 책임져야지 그 부분.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만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둬서 여기는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둬서 요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원리금을 갚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한 소극 금융이다.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 비소극 금융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증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소극, 제한 소극 금융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사업주는 자신의 재무상태표상에 있어서 부채로 우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누가 이용한다? 사업주가 이용하죠. 그래서 자신의 어떻게 돼요? 재무상태표와는 아무런 관계없어. 그래서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받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채무,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대출받은 금액이 더 많은 자금을 조달 가능하니까 채무,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 이것은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자, 금융기관은 또 위험이 높잖아요. 예? 예?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하니까 위험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위험을 또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증을 요구해. 예를 들면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국책사업일 경우인 정부, 또 시공회사인 건설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요구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은 누가 관리하냐? 프로젝트 시행회사나 사업주가 돈 관리하면 안 돼요. 예, 요거 안 쓰고 다른 데로 빼돌릴 수도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은 어떻게 돼? 객관적인 곳에서 관리해야 돼.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관리해야 돼. 자, 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에스크로우 계정이 있어요. 예, 에스크로우 계정을 위탁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자, 에스크로우 계정을 위탁관리 계좌인데 이 신탁회사에 에스크로우 계정에서 뭐를
자금을 관리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금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관리한다. 또 지금 개발 사업 하는데 여기 누가 많이 개입해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요. 개발 사업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계약상의 절차의 복잡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또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들이 여러분 291페이지에 거기에 290페이지 밑에 정통적인 저당과의 차이점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징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시행에서는 사업자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독립적인 회사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징을 잘 봐두셔야 돼요. 요즘 시험 문제 보시면요. 이 특징에서 우선 또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펀드도 뭐죠? 간접 투자입니다. 이런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인데 이것도 간접 투자. 여러분 펀드 가입을 해봤잖아요. 전문가들 투자이기 때문에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고, 자, 올해 시험 공급자가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때 우리 시험에 나오면요 PF 아니면 니츠인데 작년 이 두 문제 다 출제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PF보다는 올해는 니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츠 좀 주의를 해서 보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감정평가 이론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308페이지에 감정평가 이론.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겼거든요. 2년 전에. 이 법률에서 감정평가의 개념이 나옵니다.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은 화폐액입니다. 얼마.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 시장이 형성이 어렵고, 예? 그리고 또 토지에 있어서 특히 뭐 부증성이라든지 뭐 이런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이 가지는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서 감정평가도 사회성 공공성을 가져요. 여러분이 감정평가한 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요구돼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여러분 정부가 지금 뭐죠?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독립기관이거든요. 자기들이 거기에 매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가이드라인 얼마 이상 평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4월달 가면 2월달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4월달 가면은 이제 여러분 재산세 개별 뭐죠?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면 이제 그걸 기준 이제 세금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5월달 개별 공시가 나오면 이제 또 세금 나오는데 그 세금이요, 여러분 상당히 어떻게 돼요? 보기보다는 좀 높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언론에서 뭐 나온 건 뭐 이거 여러분 봐야 알지 뭐.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언론에서는 뭐 다 방송에서 적게 나온다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많이 나와서 체감이 상당히 높았어요. 옛날 2004년도에. 그래서 올해도 세금이 좀 높지 않을까,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될 세금. 그런데 문제는 그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연동되는 게 그게 문제지. 우리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뭐의 문제인데, 여러분 전월세로 전가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요. 또 뭐가 돼? 여러분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각종 세금에 다 연동이 돼요. 내는 것이.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감정평가
공정하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요즘에 보상액 있죠. 나는 왜 보상이 적게 나느냐. 때려서 감정평가사 보고 더 많이 좀 평가해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보상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표준지 공시가면 개별 공시가도 그거 맞춰서 가기 때문에 개발 안 될 때는 세금 적게 내다가 개발 이제 수용당할 때는 그걸 기준해서 보상이니까 보상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처음부터 약간씩 좀 높게 평가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괜찮아. 높게 평가해달라 하는 건 괜찮아. 세금 많이 내겠다 하는 거. 근데 갑자기 뭐 개발 사업 한다고 높게 평가해달라 하면 골치 아픈 거죠. 자,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이 광명이 과거에 비해서 안양 비상도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대요. 예?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예? 목동보다 광명이 3억 싸고요. 안양이 광명보다 3억이 싸요. 예? 그렇게 서열이 그렇게 정해졌더라고요. 일이 있어서 한번 영 봤더니 예? 광명이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더 오를 것 같죠? 예? 예? 호재들이 많잖아요. 광명은 어떻게 보면. 자, 빨리 따시죠. 하세요. 자, 310페이지에 감정평가의 분류. 자, 감정평가의 목적, 감정평가의 조건, 또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우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평가 주체. 자,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로서 뭐가 나오죠? 우리 공적 평가와 공인 평가가 나와요. 평가, 이 주체에 따른 분류죠. 자, 여기서 우리는 감정 평가의 주체가 공적 기관인 경우를 공적 평가인데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공적 평가예요. 근데 공인 평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감정평가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평가? 공인평가. 자, 우리나라는 무슨 평가다? 공인평가. 공적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공인평가다. 자, 그리고 강제성 여부가 있거든요. 자, 강제성. 또 강제성 여부. 강제성이 있으면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 임의적 평가. 자, 그럼 강제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인은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자, 부동산 여러분, 경매물건,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캠코, 공매물건, 그리고 국유재산 처분 시에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장, 경매시장, 공매시장 이런 데 나와야 돼요.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의뢰인, 임의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담보대출 받고 싶다. 여러분 자유로운 의사예요. 그것은 담보물건 평가는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목적,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공익평가와 뭐가 나온다? 사익평가죠. 여러분 감정평가의 목적이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공익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뉴스 나왔죠. 뭐 3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 시에 보상평가는 무슨 평가? 공익평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익평가는 부동산 매매나 부동산 교환 시에 가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행해지는 평가. 이런 것은 무슨 평가? 사익평가예요. 사익평가.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법정평가죠. 법정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대로 행해지는 평가예요. 법령에 규정된 대로 행하는 평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공시지가 평가,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가, 이런 것이 바로 법정평가입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행해지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달리 구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감정평가 수, 감정평가 주체 수에 따른 분류인데, 감정평가사 한 사람에서 행해지는 평가는 단독평가예요. 그런데 신속하지만 객관성은 결여돼요. 자, 감정평가사 여러 사람의 합의에서 행해지는 평가가 합의제 평가인데, 객관성은 유지되지만 신속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 수준에 따른 분류로서, 자, 부동산 평가의 비전문가인 부동산 소유자가 행하는 평가, 1차 수준의 평가고, 자, 여러분, 평가에는 비전문가이지만 부동산을 실무로 담당하는 사람에서 행해지는 평가죠. 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우리는 2차 수준의 평가. 3차 수준의 평가는 전문성이 가장 높습니다. 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서 행해지는 평가를 3차 수준의 평가라고 합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시험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거기 이제 나오는 감정평가의 조건에 따른 분류가 중요하죠. 자, 현재 부동산의 상태, 구조, 점유, 환경, 제한 물건의 부착 등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현황평가예요. 현황평가. 자, 현황평가를 말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줄여서요, 감칙이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줄여서 뭐라고? 감칙. 앞으로 감칙, 약어로 제5조가 있어. 제6조. 자, 여러분, 제6조 보면요,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자, 제6조가 현황 기준 원칙.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요 1항, 2항인데 1항이 우리가 출제를 우리가 했었죠. 1항을 출제했습니다. 자, 1항 여러분 311페이지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항 보시면요. 자, 26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합니다. 이용 상황 및 공법상 밑줄,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공법입니다. 공사법상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2항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에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는데, 세 가지가 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가 해당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정평가의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1항에 한번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로 갑니다. 자, 여러분, 민사사건, 형사사건이 나타나죠. 이러한 재판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소급평가, 소급평가. 자, 미래로 갑니다.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자, 여러분, 업무용 부동산이 2개월 뒤에 준공이 된다. 확실하죠? 그럼 이때 가까운 미래의 도래가 확실한 그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행해지는 평가를 기한부평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할 때 많이 행하죠. 자, 그런데 미래는 미래예요. 근데 미래는 미래인데 확실한 것이 아니라 뭐죠? 불확실하다. 자, 그래서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성취될 것을 전제로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평가를 조건부 평가. 자, 여러분 이때 조건은 실현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바다를 매어서 평가한다. 바다를 매어서 평가한다. 실현 불가능해. 그럼 평가 못해. 실현 뭐해? 가능해야 되고 합법성, 불법적이면 안 되죠. 합법성이 있어야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요 60년이 경우가 됐어요. 그러면 노후화가 진행돼서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철거를 해야 될지 몰라요. 아직 철거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뭐를 전제로 해요? 철거를 전제로 한다.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건물의 뭐를? 철거를 전제로 하죠. 근데 철거는 실현 가능하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철거하죠. 그러니까 조건 만족해요. 그러면 철거를 전제로 하면요. 건물이 있지만은 철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이 없는 뭘로? 낮이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이게 조건부. 자, 여러분 우리 요즘 토지를 신도시 개발해서 수용할 때 보통 개발 제한 구역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해서 평가해야 돼. 해제 전에 평가해야 돼. 해제 전에 평가해야지.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적게 보상을 하니까. 그래서 옛날 광명이 이제 90년 후반에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때 개발 제한구역 해제 전후에 평가해서 보상했어요. 결국 소송까지 갔거든요. 소송까지 가도 광명이 이겼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 해서 그때 광명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았어. 아니 그때는 잘 몰라요 이게. 근데 문제는 그때 왜 풀고 보상해 주냐. 풀기 전에 보상해 줘라. 예? 그거 왜냐. 그때 공무원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거든. 담당. 나 도시계획 담당해. 물어보니까 여기 가능하냐 법적으로. 가능하죠. 그게 왜 안 돼요. 예?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 문제 있으면 뭐야. 해놓고 나중에 따지면 되지. 아, 소송 좋아하잖아. 따지면 되는 거지. 그게 이겼잖아요. 광명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판례가 딱 정해졌죠. 그러면요. 그걸 지켜줘야 돼. 예? 그런데 어떻게 돼. 위례 신도시 개발할 때는요. 개발제한구역 풀고 보상했어. 이러고 원칙을 벗어나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쉬울 것 같아요? 안 돼요. 왜? 전부 뭐를 요구해? 개발제한구역 풀고 보상해달라 하죠. 지금. 왜 위례는 해주고 왜 안 해주냐.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원칙을 벗어나면.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게 이제 중요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평가. 이것도 무슨 평가? 조건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실현 가능하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제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대통령 선거 가까우면 꼭 뭐가 나와. 개발제한구역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뭐 보통. 자, 원래 2019년도 초에 이제 좀 3월, 4월 가면은 또 신도시 2 또 개발을 한다는 발표한다 하대요. 또 어디 발표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즘 신도시를 많이 만들어 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312페이지로 오시면은 참모평가, 수시적 평가인데, 자, 참모평가는요, 평가사의 소속 여부거든요. 평가사의 소속 여부. 고용기관을 위해서 행하는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국민은행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있죠? 그럼 국민은행에 담보대출 해준다. 그럼 그 담보대출 물건 누가 평가하겠어? 국민은행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지. 이게 참모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수시적 평가는요. 여러분 감정평가사가 우리는 기업이나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평가를 전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고도의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평가를 수시적 평가라고 해요. 수시적 평가. 자, 그리고 일본에서 기준을 한번 볼까요? 자, 일본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뭐죠? 복합부동산의 경우. 자, 복합부동산 우리 부동산 얘기하면 배울 때 배우셨는데 복합부동산의 경우가 있어요. 자, 뭐가 있죠? 토지에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 자, 토지에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 그럼 토지도 하나 물건, 이것도 하나가 합치니까 이렇게 2개 이상의 물건이 합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이 토지 건물이 결합된 무슨 경우?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우리는 2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독립평가와 무슨 평가? 부분평가 2가지를 공부해야 돼. 자, 독립평가는 이 평가 대상 토지상해, 그러니까 이 평가 대상 토지상해 하니까 평가는 뭐를 평가하고 하고자 한다? 토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토지. 그래서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건물이 없으면 뭐다? 토지를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나지.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나지 상태를 상정. 앞으로 글을 읽다가 상정이란 말 나오면 가정한다 얘기예요. 상정하여 행해지는 평가를 독립평가. 건물에 있는데 없다고 전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에 속한다? 조건부 평가에 속한다. 독립평가는 방금 배우신 뭐에 속한다? 조건부 평가에 속하고 건물이 없다. 나지 상태는 건물이 없으니까 건부감가. 건물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니까 건부감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토지, 낮으니까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상에,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 건물이 이용되니까 토지는 나지가 아니라 무슨 거죠? 검부지로 평가해요. 검부지니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로 토지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으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제외할 수 있죠? 건부감가를 고려해요. 이것은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니까 무슨 평가에 속하죠? 현황 평가에 속한다. 자, 현황 평가에 속한다. 자, 우리나라 평가에 관한 규칙 또 제7조. 자, 제7조가 나오죠. 이 제7조를 보면은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 이렇게 나와요. 자, 4가지 1항, 2항, 3항, 4항 4가지가 있어요. 자, 1항은 뭐냐? 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 있으면 토지, 건물 개별로 하라 얘기예요. 그래서 개별 물건 기준 뭐다? 원칙이야. 1항은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개별로 하여야 한다. 반드시. 그런데 개별로 하는데 여기 등자가 붙었어요. 여기 등자. 등자는 요 3가지를 얘기해. 등자는 요 3가지.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일괄이 있고 구분이 있고 부분이 있어요. 3가지. 자, 일괄 평가입니다. 여기는 2 이상. 그럼 2 이상이죠. 2 이상의 대상 물건입니다. 2 이상의 대상 물건을 2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
한꺼번에 일체로 거래되거나 토지 건물 묶어서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뗄래야 뗄 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럼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하여는 반드시지만은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일괄평가. 둘 이상. 그러면은 구분평가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하나.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도로에 하나의 대상 물건 1필이 토지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1필 토지에 있어서 이 전면, 후면이 있어요. 전면, 후면이 있는데 전면은 뭘로 평가? 상업용, 후면은 주거용이다. 그럼 이때 상업용이 비싸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전체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면 과대평가되고요. 이 전체를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과소평가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가치가 다르니까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르면은 가치 차이가 다르면 상업용 주거용보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부분평가. 자, 여러분이 자, 요 세 가지는 19회 시험에 다 출제했었죠. 자, 또 요 두 가지는 우리가 27회 시험에, 또 요는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부분평가를 보면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자, 1필이 토지가 있어요.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분평가할 때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1필지 토지 일부분이 우리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서 여기를 뭐 한다? 수용을 할 때 뭐를 한다? 보상평가를 하겠죠. 이 보상평가를 할 때는 뭐를 기준? 이 전체를 기준해서 이 일부분을 평가한다. 이것은 무슨 평가? 부분평가.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315페이지에 가치 이론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